네, 신진구의 마켓뷰 시간입니다. 8월에 이어서 9월도 참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분 모시고 9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주제부터 한번 네. 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긴축 우려, 최근에 유가 상승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9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네. 갖고 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슈픽에서도 이제 지역은행 이슈도 좀 다뤘고, 한편으로는 또 어젯밤에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다 네. 보니까 골디락스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골디락스도 아니고 이런 뭐 어떤 긴축 우려나 시스템 리스크도 아니고 그냥 횡보 장세다, 이런 엇갈리는 시장에 대한 뷰들이 많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보실 때 지금 이렇게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경제 지표만 보고 경제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뭐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뷰가 빨리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뭐 주요 IB들 있잖아요.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주요 뷰 자체가 침체가 올해 안에 온다였습니다. 무조건. 근데 비단 한 3, 4개월 만에 뷰가 확 바뀌었죠. 침체는 안 올 것이고, 만약에 온다고 해도 24년에 얕은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뷰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약간 예측이 약간 불가능한 상황처럼 네.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뭐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히 뭐 인플레 완화가 잘 되고 있고, 사실 뭐 여러모로 경제 실물 지표가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경제 이제 그 사이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로 쓰이는 게 OECD CLI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표가 MOM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느냐 하강하고 있느냐, 이걸로 좀 사이클을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이게 수정이 한 번 됐어요. 원래는 하강 국면에 들어서 있다가 이게 수정이 되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걸로 치면은 사실 지난 이전 발표까지 이제 발표치가 다 수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연초 이후부터 사실상 경기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CLI 지표는 이제 월마다 이제 발표될 때마다 이전 발표치를 수정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 시점에서 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이후에야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ISM 이제 뭐 PMI나 제조업 지표나 여러 가지로 LEI나 다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왜 경기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주가가 반영했느냐 하면은, 사실상 CLI라는 이런 주요한 지표 자체가 지금 와서는 사실상 1월 이후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예. 이건 사실 우리는 1월 자체는 1월이나 2월 때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 반영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시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예. 주셨던 CLI CLI는 뭘까요? 이제 컴퍼짓 리딩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네.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네. 예. OECD에서 발표하는 네. 경기 선행 지수인데, 사실 OECD에서 약간은 각가지 지표를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마다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어요. 전월보다 뭐 이렇게 바뀌는데, 네. 그걸 말씀하신 네,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제가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HP 필터라고 필터를 씌워서 스무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HP 필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스피릿 릴레이션십이라고, 필터를 씌움으로써 그러니까 끝값이 바뀌면 이전 값도 수정이 돼버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생기는 네, 문제인데, 어쨌든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발표치에 네, 따라서 네. 이전 발표치가 그러니까 수정이 돼버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말에 저점 찍고 지금까지 8개월째 올라오고 있다. 아, 예. 그죠? 네네. 네네. 네.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고 예. 있다 말씀 주셨고. 말이 선행지수고 선행지수가 아닌 거죠. 네. 아,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좀 오르고, 뭐 PMI도 반등을 하고 네. 있고, 또 노동 데이터도 굉장히 미국 경기 핫하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렇게 연준에서 통화 긴축을 더 유지 장기화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가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결국에 경기가 얼마나 이제 강건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좀 질문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결국 퀀트니까 저는 이제 숫자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모델링만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게 단기적인 침체 지표로는 소비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의 단기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소비 심리 자체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이렇게 강하게 과열되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금리 레벨 자체만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2에서 한 3% 고점까지 찍으면 한 4.35%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럼 이거의 수치 자체만 절대 레벨만 따져 보자면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2003년에서 한 2008년 9월 한 이전에 한 평균 수준 정도랑 좀 유사한 수준인데요. 주목할 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국면에 따른 제로 금리 시대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실제 금리만 따져보면.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 수준이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정상화가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채 지금 자금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이 정상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요인 자체로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리플레이션이 다시 과열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따져봐야 될 게 그럼 유동성이랑 사실 그러면 주가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되게 관련이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연준의 총 자산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이제 SBB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 중이긴 합니다. 대신 RRP 잔고는 좀 대폭 감소했고 대신 TGA 잔고는 소폭 증가 상태라서 사실상 지금 순유동성, 그 지급준비금으로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지급준비금 자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하는 건 지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지급준비금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연준이 지급준비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깐깐할 수도 있는데 대출도 잘 되고 있고 뭐 사실 유동성 공급되고 지금 수요도 안 죽는 상황이라 사실 상품 시장의 강세도 그러면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애틀랜타 이제 GDP 나우 같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높게 나오는 거 그리고 침체 예상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 IB들 이런 예측 시점이 계속 밀리는 것도 말이 됩니다. 대신 이제 수요가 지금 죽지 않은 상황이라 다시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재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기름 같은 지금 상품 물가 같은 이제 원자재 물가도요. 사실 이게 저는 상승 요인이 원초부터 계속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70불 이하에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80불 돌파선을 못 뚫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경우는 약간 늦게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재고도 많이 낮고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도 기름 감산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최대 수요자인 지금 중국 자체가 긴축이 아니라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 요인은 계속 잔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따져보면 추가 인상 여지도 충분히 남겨져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결국 얘기는 생각보다 연준은 유동성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수요는 뭐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제 원유 수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 수입을 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유가가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긴축 가능성은 더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거꾸로 앞서 저희가 이슈 픽에서 그 지역은행 이슈, 네. 부동산 이슈 좀 다뤄드렸습니다. 부동산이 사실 좀 무너지게 된다면 아니면 좀 문제가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의 고삐를 줄이거나 내지는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시각은요. 저는 이제 제가 따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네.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로 편입비를 조절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네. 편입비는 이제 얼마나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편입비가 높으면 현금을 조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편입비 자체는 되게 높게 가져가는 국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빅테크를 포함한 큰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주식시장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주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조금 이제 조정이 될 국면이 되긴 했죠. 제가 주식시장을 지금 떠날 국면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네.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R만 따져보면은 지금 사실상 지금 제가 빅테크 7개, 상위 7개만 이제 PR 중간값을 따져보면은 지금 37에서 38배입니다.
되게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을 상회할 만한 지금 성장성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대한 경기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너무 높긴 합니다. 지금 너무 높고 왜냐하면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주식시장 PER이 지금 14.3배입니다. 그래서 뭐 두세 배 높은 거죠. 네, 지금 괴리가 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격차로만 따져보면은 사실 2020년, 21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PER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외 기업들의 PER 격차가 지금 21년에 21.7배까지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사실상 그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AI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사실 산업에 대한 저는 믿음이 지금 강합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생산성도 앞으로 되게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PER에 반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엔비디아만 따져보면 사실 엔비디아 PER이 지금 내년 이제 컨센서스 이제 실적 기준으로는 20배에서 이제 30배 사이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만 따져보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따져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거든요. 네. 대신 지금 엔비디아가 좀 주도하는 분위기 좀 달라지고 있어요. 5월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 보통 실적 이제 서프라이즈 나오고 호주 분위기가 다른 주변 업체들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고 여러 가지 이제 가이던스도 좀 많이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확산되는 분위기는 좀 멈춘 것 같고요. 예. 네, 엔비디아 자체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9월 주식시장은 살짝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벌써 좀 주셨습니다만 AI 관련돼서 좀 여쭈고 싶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외에서 4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자 AI 붐 최근에 그 상승세가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론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이지 이것은 주도 섹터로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퀀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컨트롤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아, 네. 산업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AI 섹터가. 근데 저라면 길게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1월부터 엔비디아 뭐 외쳐서 실제로 엔비디아 투자도 네, 많이 네.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보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좀 믿음이 큰 편이고 네. 사실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도 되게 낮은 편이라 아직도 전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사실 경기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만큼의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을 떠나서 결국에 제가 보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믿음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산업군을 좀 보이자면 네. 많이 싸진 섹터로는 크립토, 블록체인 분야가 있고 네. 지금 살짝 비싼데 지금 아직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야는 AI로 두고 있는데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야로서 지금 두 분야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분야도 지금 사실상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죽어가지고 지금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기업들 주가가 코인 이제 가격 변동성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뭐 1% 올랐는데 관련 기업 주가는 뭐 한 4, 5%씩 네. 이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싸요 기업들 주가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좀 투자도 괜찮은 것 같고 네. AI도 지금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조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9월 시장 주식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네. 뭘 사야 되나 이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라면 주식 안 팝니다. 안 판다. 네, 아우 뭐 명확하네요. 네. 이거 사실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시스템 리스크만 피하면 그렇죠. 네. 기회를 항상 주니까. 네,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 리스크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인디케이터를 한 3개 정도 씁니다. 아, 네.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지수 트레이딩으로도 쓰는 모델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수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모델도 있고 플러스로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판별하는 모델도 있고 예. 그건 한 2가지 정도 쓰는데요. 네. 모든 인디케이터가 지금 매도를 가르치고는 있지 않아요. 네. 지수 선물 트레이딩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성이 그래서 뭐 5일마다 바뀌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거를 뭐 예측으로 쓸 수는 없는데 시스템 리스크로 네. 이거 자체는 뭐 매도로 갔다가 매수로 갔다가 하긴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인디케이터 제가 2개를 쓰는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시스템 리스크 국면과는 되게 거리가 멀고 네. 주식시장에 떠날 국면도 아니고 편입비 자체도 제가
말 그대로 0에서 1까지 계량화를 해서 네. 1이면은 주식 풀, 뭐 0이면은 빼는 이런 네. 식으로 제가 그 인디케이터를 만들었는데. 바꿔놨는데요. 지금 편입비를 인디케이터로 따져보면 한 0.91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주식을 근데 왕창 들고 가야 되는 거네요. 91% 네. 정도 아직까지 뺄 국면은 아니고 그게 네. 제가 0.5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팔 국면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네. 그게 0.5 이하로 내려가면 팔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아직까지 팔 국면은 절대 아니고요. 네. 뭐 센티먼트 자체도 그렇게 나빠진 것 같지도 않고 네. 내재 변동성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자체만 보면 저는 이제 채권이랑 주식 비중만 좀 따져보면 지금 되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자들 분께서는 사실 장기금리 하락 베팅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변동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이제 그런 뭐 손실 가능성도 높겠지만 변동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제가 보기엔 먹고 빠질 기회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아, 장기금리 예. 하락 베팅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가장 효과적인 채권 이제 전략은 이거죠. 베어 스티프닝 전략이죠. 네. 아무래도 단기금리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금리에 또 높은 하락을 좀 베팅을 하고 대신 장기금리는 좀 소폭 하락을 베팅하는 네.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대신 주식 비중은 크게 축소는 안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신중호의 아니 뭐 마켓뷰에서 베어 스티프닝을 제가 좀 설명을 아, 하려고 예. 머릿속으로 굴리다가 멘트를 까먹었어요. 근데 너무 아, 좀 네.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금리가 단기금리. 조금 네. 낮아지면서 이 10년물이 조금 높아지는 국면인데 이럴 땐 기술주가 좋긴 해요. 예, 이럴 땐 기술주가 좋기 때문에 주식 비중 아까 91% 풀로 갖고 네.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보유한 어, 주식은 좀 계속 홀딩하시는 걸로 예,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어렵지만 좀 가볍게 잘 풀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성민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